안녕하세요. 오늘 27강 차례죠. 자, 미술 교과서 지도서 내용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클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지미술 작가도 있고, 팔대산인, 그리고 호퍼, 이중서, 레제, 뭐 윤두서 이런 작가들 뭐 상세하게 나온 것도 있고, 간략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때 이제 뭐 그 선별한 게 아니라 중복된 건 좀 빼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빈도수에 맞춰서 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바로. 자, 음, 자, 클라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연의 그 꽃잎이라든가 잎사귀라든가 이게 자연에서 추출되는 어떤 그런 법칙을 가지고서 재료도 역시 그걸 사용해서 만드는 만다라 형식으로 제시하는 작가인데요. 자연의 재료인 꽃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본질이라는 것은 그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런 반복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물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뭐 스미드슨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죠.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약간 좀 차이 나는 내용이 있으면은 뭐 이제 접근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넣거든요. 그래서 대지미술의 그 6.5톤에 이르는 돌과 흙을 나르고 우선 자연의 이제 재료적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쌓아서 만든 작품인데 오랜 시간 걸쳐서 방파제의 그 돌에 소금 결정이 형성되고 그다음 미생물이 또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 등으로 해서 변화되는 방파제의 모습, 자연 소멸, 자연 소멸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자연적 재료, 이게 이제 과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연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소멸을 해가는 이제 뭐 이제 썩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기존의 미술에 대한 반대적 성향을 보이면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자연미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용어가 좀 같이 어 번갈아서 같이 쓰이니까 그래서 환경 보존과 자연 보호를 중점에 둔 그 미술 사조라고 볼 수가 있고 자연과 자연 상태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지미술도 물론 자연적인 것을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대지미술은 어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을 갖고 있죠.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공생을 위해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강조를 하고 작품 속의 자연의 생성과 소멸 과정. 그래서 뭐 대지미술이랑 같이 논 이유는 이게 자연미술이 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미술은 1960년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미술이 등장하고 나서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개념미술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미술의 상업화에 반대. 이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미술의 상업화에 반대. 이게 당시 부상한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미술이다. 대중의 미술가들은 일반적인 미술의 제작 기법과 전시 공간. 여기서 보시면 기존의 미술의 제작 기법, 그 다음에 전시 공간, 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미술을 자연의 한 가운데 설치를 했는데 기존의 제작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의 어떤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 역시 자연적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키워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해변, 산악 등의
거대한 자연을 소재로 이용하거나 자연의 인공적 설치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물론 이제는 자연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건물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품의 거대한 규모.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자연 소멸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제작 과정에, 그리고 사진으로 기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미술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는 예전에도 좀 본 것 같기도 한데, 퍼즐병이라 해가지고, 고독한 현대인의 그 자화상.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축소해서 만든 마네킹을 보시다시피 투명한 유리병에 집어넣어서 위축되고 뻣뻣하게 굳은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팔대산인 같은 경우도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상황, 현실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건데, 시대 속의 운둔자의 그 몰락한 중국의 운둔자인데, 시대 속의 운둔자인데 몰락한 중국의 명황실의 후손이었던 팔태산인은 외발로 서서 눈을 감고 있는 새의 모습을 통해 만국의 한을 품고 운둔자로 살아가는 고독한 자신의 모습. 여기서는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 고독한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했다면, 당시의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시대와 그 다음에 나라를 초월하는 어떤 기법적인 것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어떤 표현에 대한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통 교과서를 기반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호포 좀 볼게요. 그 호포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작품.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이 자기네들의 어떤 자국에 대한 그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시의 그런 어떤 모습을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보고, 그 다음에 활기찬 도시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던 그런 미국의 어떤 형식인데, 이 호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29년에 그 미국의 대공황, 그 시기의 배경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호포가 낯선 타인들의 그 인적이 꺾인 대도시의 어두운 밤, 이것도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그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죠. 불을 환히 밝힌 식당에 낯선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과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호퍼만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갤러거스는 좀 다른데, 이제 뭐 이거는 페미니즘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 그 여성 차별에 대한 항거로 이제 고릴라 마스크를 쓴 익명의 그 여성 미술가 모임, 그래서 갤러거스라고 하는데, 그 앵그리 오달리스크를 패러디 해가지고 포스터를 배포해서 남성 중심의 미술계를 항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포는 뭐 기출에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랜드마크 콩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작품은 표면의 주변의 사물과 건물과 사람, 그 하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는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사물적인 어떤 공간에서 다른 이제 새로운 이 작품에 대한 표면을 광택을 줌으로써 그걸 반사시켜 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트레이트 오브 오프, 그래가지고 그 호수의 공인데, 이것도 설치 작업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공미술 그 예술 프로젝트고요. 병원에서 병마우스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 그룹과 현지 주민들이 직접 공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호수에다가 띄운 작품이에요. 그리고 샤프지 작품은 거리벽화, 특히 공상 만화라든가 대중 만화의 캐릭터를 소재로 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좀 특이점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모바일 광화제에서 탈모약 선전인데, 굉장히 뭐 좀 사람들한테 참 이게 슬픈 현실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밌게 표현을 하고 또 각인을 시키네요. 자, 그 다음에 광고와 미술 호포 작품인데, 이 호포 작품을 가지고 광고를 한 겁니다. 왼쪽에는. 그래서 호포의 이런 작품들의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광고 이미지로 활용한 것들 예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디 페인팅, 보디 페인팅인데 굉장히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여기가 사람 머리고요. 여기가 사람 머리고, 몸이 이렇게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여기 발, 그 다음에 사람 머리가 거기 껴 있고, 팔 있고, 엉덩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되게 힘든 포즈죠. 그래서
보디 페인팅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중섭 작품은 제가 수업할 때도 참 애틋하고 좀 이렇게 슬픈 부분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이중섭에 대한 어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그 작품을 이제 연극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미술과 연극, 한국 근대화가 이중섭의 삶과 그 다음에 작품 세계를 그린 연극으로, 제목은 이중섭의 동명의 작품에서 가져왔는데, 연극의 길 떠나는 가족의 한 장면.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이제는 일본으로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굉장히 애틋하게, 되게 이제 당시에 이제는 일제 이 강점기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그 사이에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브 클라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비물질성을 추구한다. 신사실주의이긴 하지만 모든 그 신사실주의 작가들이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독보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비물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품 자체를 만들었을 때의 결과물에 대한 물질성이라는 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어떤 기존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면 어떤 느낌이고 빨강색이면 어떤 느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쭉 지내왔던 어떤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신체를 도구로 한 행위, 우선은 신체를 했다는 것은 기존의 재료의 물질성에서 벗어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작가가 특별히 제작한 인터내셔널 클랭블루라는 것도 역시 자기만의 그 파란색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것은 결국 기존의 파란색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 파란색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을 버리고자 같은 파란색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에 대한 의미를 다 벗어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터내셔널 클랭블루라는 청색완료의 모델의 그 신체에다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붓이라든가 스프레이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비물질성을 굉장히 끝까지 추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연극적 행위로 발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예술이나 퍼포먼스 아트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자화상. 이 사람은 이제 에스코바라기보다는 에스코바 마리솔, 그냥 마리솔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각기 다른 표정과 머리 7개 했는데, 이 사람의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형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sam블라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무라든가 다른 재료, 다른 이 오브제를 직접 그러니까 쌓아 올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화상 나혜석인데, 나혜석은 일본 도쿄 여자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뛰어난 미모와 함께 그림, 글, 시 등의 다방면으로 재주를 갖춘 근대 여성이었대요. 1920년대 그 김우영과 결혼을 했고, 그에 따라 만주와 프랑스 등을 여행했는데 야수파와 인상주의의 그 다음 표현파 등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이중잣대를 가진 시대와 불안하는 개인에 대한 불안한 내면, 그래서 붉은 선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구상 작품이에요. 나혜석은. 그리고 방고후가 나오는데, 방고는 방고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남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 작품은 창문, 침대 같은 주요 요소는 이제 같은 위치에 그려져 있지만 오른쪽 벽에 걸린 그림이나 바닥 같은 요소는 조금씩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이자 화가인 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색채의 상징주의, 그래서 색채의 상징주의를 이용해서 고요함을 표현하고 방의 간결함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활 공간인 방을 그리면서 회화적 실험을 시도하고 또 동시에 자신에 대한 탐색을 시도했는데, 우리는 이제 고흐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을 표출하는 작가로만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 색채적인 어떤 의미,
그리고 색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고민이 있었던 작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계산포무. 자, 이거는 전기 작품인데 꼭 그 김정희 작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화초옥도와 비슷한 시기에 1849년에 그려졌고요. 붓하나로 그린 이 그림에서는 집, 나무, 산 등이 모두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린 이 작품인데도 산천에 초목이 우거지지 않고 쓸쓸한 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그림 왼쪽에 적어놓은 글을 보면 고독과 그 다음에 아픔을 참으면서 그렸다는 설명이 있는데 시내와 그 다음에 산에 초목이 우거진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몸과 마음이 불편한 그의 눈에 유독 황량하게 비춰진 풍경이 이제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림에 적힌 설명에서 생활 주변을 관찰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화가의 접근 방식이 명확하다고 알 수가 있다. 네, 아프리카의 이 큰 일교차 해가지고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부족한데 그런 일교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온도 변화로 그런 어떤 그 물을 얻는 방식이죠. 일교차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면 물방울이 맺히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물을 모으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시각문화와 이미지 나와 있는데 뭐 시각문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꽃, 뱅크시입니다. 도로의 노란 차선이 인도를 가로질러 꽃이 된 작품이죠. 거리미술, 야외 전시, 그 다음에 거리, 퍼포먼스, 포스터, 벽화, 그래피티, 뭐 이런 개방된 공간에 예술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터 광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모티콘. 여기서 이제 시각 언어가 나오는데, 시각 언어. 시각 언어 좀 볼게요. 미술에서 시각 이미지는 문자와 다른 방법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각 언어로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와 컴퓨터 기술 발달로 인해서 시각 이미지에 의한 그 정보 전달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한 시각 이미지 그 읽기가 필요하다. 사실은 문자는 다 다르더라도 시각 이미지로 우리가 공통 언어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문화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모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지식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업적인 요소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방식도 배워야 한다. 뭐 그 뜻이겠죠. 그 다음에 남자답다, 여자답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남자는 어떤 특정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성별에 대한 어떤 취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럼 뭐 그렇게 알고 있어야겠죠. 뭐 어쨌든 그게 있어요. 일본에서 실험을 했을 때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어떤 환경적인 요소 물론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자애들은 인형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밝은 먼색 좋아하고 근데 남자애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한테 이제 아빠가 그 이제는 본인이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서 딸한테 주는 척하고 아버지가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이제 줬는데 탱크를 샀어요. 탱크를 사가지고 딸한테 우선 줬는데 딸이 어떻게 했냐면 그 탱크가 있고 거기에 이제 포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포 나가는 데다가 그 여자애가 그 인형 그 애기 인형 이게 그 뭐야 분유 먹이는 그 분유통의 그 꼭지를 그 탱크 거기다 꼭지에다 꽂아가지고 막 주더라는 거죠. 뭐 그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물론 이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다.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인간에 대한 어떤 주변 환경이 성별을 이렇게 가르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점이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문.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는 점을 착안을 했는데 4m 크기의 슈퍼문 조각을 설치해가지고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이 전시와 연계해가지고 난치병 어린이의 소원을 이루는 기부 행사가 진행됐다. 그 다음에 할렘 종이 비행기 프로젝트, 이제 퍼포먼스죠. 예, 퍼포먼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구 문화예술거리, 뭐 대구 사시는 분은 알겠죠. 그래서 공공미술을 좀 볼게요. 옛날에는 공공미술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조각, 벽화, 거리에 가구 등에 국한돼 있었으나 요즘에는 공공의 장소, 그러니까 공공의 장소를 물리적 장소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 따라서 오늘날에는 지역 공동체 관람객이 참여를 통해 가지고 소통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나 행사 이런 것들을 전부 공공미술로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옥에 대해서 이제 뭐 응용한 것도 있고 있는데, 사계절 일조량을 고려해서 천막 끝을 살짝 위로 올리듯 부드러운 곡선을 지붕을 만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옥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대요. 그래서 창호지를 사용하는 것도 큰 장점인데, 창호지는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강렬한 햇살을 막아주게 된대요. 한지는 채광뿐만 아니라 통풍에도 유리하고 열 전도율이 낮아서 단열 효과가 또 있대요. 그 단열 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뭐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뭐 믿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겨울에 추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세이즈 음악당이라든가 감초문화마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인구의 감소와 산업의 구조의 변화, 그 다음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기존의 도시를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미술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용어사전도 좀 몇 개 해야겠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시간이 없어도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7회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28회,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자, 그래서 28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